남미 대륙에서 만난 길벗들은 모두가 스승이었다. 페루에서 만난 고선생 부부.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사람 복이 많은 것인지 남미를 여행하는 동안 좋은 길벗들을 많이 만났다. 모두 나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들은 나의 여행 스승이었다. 2018년 2월 페루의 리마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서 고선생 부부를 만났다. 고선생은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100일 계획으로 부인과 함께 왔다. 100일간의 여행 계획서를 아예 책처럼 만들어 왔다. 1년 반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말을 듣곤 준비 과정이 힘들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준비하는 동안 매일매일 설레며 꿈꾸듯이 살아서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행복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여행할 때보다 준비할 때가 더 즐겁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이 갔다. 그는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원정 등반대장이었고 유럽과 중국의 고산들도 여러 차례 올랐던 베테랑 산악인이었다. 그의 부인은 네팔의 명산들을 두루 섭렵한 데다가 성격도 말투도 화통한 여걸이었고 체력은 남편보다도 더 좋은 여장사였다. 고선생 부부와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페루의 쿠스코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것이다. 비자 신청 서류에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나는 접종을 받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페루 쿠스코의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는 황열병 예방접종 서류가 없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그때 고선생 부부는 불안해하는 나에게 토닥토닥 친구가 되어주었다. 고선생 부부는 아르헨티나까지 함께 다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이구아수 폭포를 보기 위해 북쪽으로 떠났고 나는 세상의 땅끝이라는 파타고니아의 우수아야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면서 헤어졌다. 브라질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내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거쳐가느라 일정이 늦어져 끝내 만나지 못했다. 고선생 부부는 청주에 산다고 들었는데 인연이 닿아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산을 좋아하니 에베레스트 산중턱 어디에선가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해본다. 6개월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정 박사. 칠레의 푸에르토 나탈레스를 떠나 다시 아르헨티나와 엘 칼라파테로 넘어왔다. 이제 칠레와는 작별을 고했다. 남미 여행을 하다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명소를 구경하기 위해 계속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 갈지자 코스로 내려가야 한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를 3번씩이나 넘나들었더니 이젠 국경 풍경이 익숙해졌다. 엘 칼라파테에서는 일본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이 운영하는 후지 여관에 묵었다. 거기서 혼자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는 정 박사를 만났다. 정 박사는 대덕 연구단지 연구소에서 이제 막 은퇴한 물리학 박사였다. 현역 시절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서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라고 했다. 정 박사는 항공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퇴직 기념으로 6개월 동안 비행기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왔다. 우리는 동갑이어서 금방 친해졌다. 여관 주인의 남편이 시내 중심가에서 운영하는 후지 스시에 가서 생소내에 소주도 마시는 호사도 누렸다. 정 박사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엘 칼라파테에서 우수아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해둬서
일정에 맞춰 먼저 떠났다. 나는 버스로 파타고니아를 종단해서 우수아야로 갈 예정이었는데 30시간이나 걸린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비행기표를 구매했다. 우수아야에서 정 박사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이틀 동안 시내와 항구를 구경하고 킹크랩의 와인을 마시며 즐겼다. 이후 정 박사는 이구아스 폭포를 보러 먼저 떠나갔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들르지 않고 리우데자네이루로 갔다가 다음 행선지인 유럽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카톡을 통해 계속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정 박사는 유럽 여행을 마칠 무렵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다고 털어놓았다.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여행의 의미조차 모르겠다면서 계획을 접고 귀국해야겠다고 했다. 다음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여유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그의 생각에 동의했다. 쉼표가 없는 긴 문장은 쓰기도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법이니까 여행의 이유와 의미와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수아야는 인생 최고의 힐링지였다. 나는 우수아야에 남아 회속 쌍동선을 타고 비글 해협을 돌아보았다. 파도가 높아 섬에 상륙하지는 못했지만 갑판에서 폭포와 펭귄 무리를 감상했다. 비글 해협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맞닿는 최남단 지역이다. 수백 년 전에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찾아 거칠고 드센 대서양을 넘어 항해하다가 비글 해협에 도착했을 때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보고 환호했다고 한다. 이어지는 바다도 평온해서 평화로운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태평양이라 부르게 된 내력이다. 일주일 동안 우수아야에서 보냈는데 우기라서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숙소가 언덕 위에 있어서 담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와 등 뒤로 보이는 눈 덮인 설산을 벗삼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일주일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풍경에 빠져 제대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미뤄뒀던 책도 읽고 100년 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유럽풍의 시내와 항구를 산책했다. 이곳이 인생 최고의 힐링지로 기억에 남아있다. 남미에서 겪은 황당한 추억들. 바릴로체 가는 국경 버스 티켓 구입을 거부당하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11시간을 달려 아침에 푸콘에 도착했다. 화라산을 볼 수 있고 설산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거나 국립공원 트레킹도 할 수 있는 작고 아늑한 휴양도시 푸콘은 파타고니아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2박 3일을 묵고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로 가기 위해 버스표를 예매하러 갔더니 칠레에 입국할 때 받은 작은 종이 서류를 요구했다. 그 종이가 없으면 표를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나와 고선생 부부는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입국할 때 여권의 확인 도장을 받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따로 내준 종이 쪽지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간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매표소 판매원은 영어를 못해서 스페인어로만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칠레의 스페인어는 다른 스페인어권 사람들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다르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러니 내 짧은 스페인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입국 시 받은 종이 쪽지를 잃어버려서 하루를 날리다. 일단 물러나서 시내 중심가의 관광 안내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물었다.
안내소 직원은 서툰 영어로 여기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비아리카라는 큰 도시로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비아리카로 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직원들은 나의 설명을 한참 동안 듣더니 여기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알려줬다.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물어물어 어렵게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 경찰서에서는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2시간 후에 오라고 했다. 햄버거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일찌감치 다시 가서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담당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자리를 지키는 다른 직원들도 차를 마시고 잡담하느라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 서류를 작성해 여권과 함께 제출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꽝 찍어서 내줬다. 수수료나 벌금 같은 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다 끝났으니 가보라고 했다. 시간과 돈을 들이고 힘들게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내주니 고맙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망함에 기움이 쏙 빠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권에 도장을 찍는 것은 출입국 관리소 소관이고 별도의 종이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경찰의 소관이라고 했다. 경찰에서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이건 불합리하고 인력 낭비이고 이중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나절을 허비하고 돌아다니다 오니 한꺼번에 피로감이 몰려왔다. 설상가상이라고 그날 일행 한 명은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렸고 머리에 쇳돈까지 맞았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점심으로 시킨 빵과 국을 바닥에 쏟았다. 나는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었다.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도저히 먹지 못할 정도의 소금덩어리가 나왔다. 휴 하고 한숨만 나왔다.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힘든 날도 있는 법이지 뭐. 하지만 내일은 다를 거야. 난 똑똑하게 행동할 거고 신나고 즐거울 게 분명해. 머피의 법칙은 가고 셀리의 법칙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며 스스로 마음을 토닥였다. 야간 버스에서 배낭을 도난당하고 아침에는 버스를 놓치다. 이상하게 나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으로 일어난다. 푸콘에서 바롤리체로 가는 야간 버스에서 배낭을 도난당했다. 바릴로체에 도착해서 내리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푸콘에서 경찰 확인서를 재발급 받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피곤했다. 감기 기운까지 있어서 차를 타기 전에 약을 먹었다. 가는 동안 버스에서 잠이나 푹 자두자는 생각이었다. 다른 때는 버스에 타면 배낭을 반드시 발 밑에 두는데 이날은 선반 위에 얹어뒀다. 남미 여행을 시작한 지 3달 정도 지나다 보니 긴장과 경계심이 풀어진 것이었다. 우리나라 우등 고속버스처럼 3열 좌석이었는데 나는 1인 좌석에 앉고 일행 2명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 우리 일행이 모두 깊게 잠들어서 어찌된 상황인지 아무도 몰랐다. 아마 뒤쪽에 앉았던 현지인이 내가 선반에 배낭을 올려놓는 것을 보고 계속 기회를 노렸던 것 같다.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기 전에 작은 마을에서 잠시 정차할 때 우리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곤 가지고 내린 것이었다.
다행인 것은 돈과 카드, 여권, 휴대폰 같은 귀중품은 작은 어깨 가방에 넣어 두꺼운 재킷 안에 메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낭에는 보조 배터리, 충전기, 간식, 약, 책, 세면도구, 모자 같은 것만 넣었다. 아마도 도둑은 한 건 제대로 했다고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가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바릴로체에 도착해서 첫날 하루는 배낭과 잃어버린 물품들을 새로 구입하는 데 써야 했다. 매사 부려 튼튼히 거늘 방심이 문제였다. 좋은 경험했다. 액땜했다 하고 생각하니 이 도난 사건도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었다. 바릴로체에서 칠레로 가는 버스는 9시에 떠났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바릴로체를 떠나 칠레로 넘어갈 때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아침 9시에 떠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여유 있게 정류장에 도착했다. 나는 배낭 도난으로 의기소침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대합실에서 쉬고 있었다. 일행 중 한 명이 우리가 탈 차가 아직 안 왔다고 말했다. 남미에서는 버스가 늦게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일이 일상적이라서 별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타야 할 버스가 보이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승강장에도 가보고 매표 창구에도 가서 물어보니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표로 바꿔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버스를 확인한 일행의 스페인어와 영어 실력이 서툴러서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는 상의 끝에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고 떠나기로 했다. 이미 산 버스표는 바릴로체의 푸른 하늘로 날려버리고 다시 표를 사서 다른 버스를 타고 바릴로체를 떠났다. 그리스 메조소프라노 가수인 아그네스 발차와 조수미 등 여러 성악가가 불렀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칠레로 가는 바릴로체의 버스는 9시에 떠났네. 4월은 나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 버스는 멀리 떠나고 멍청이는 대합실에 홀로 남았네. 가슴속에 아픔을 누르며 앉아만 있네. 그래도 난 혁명을 향해 떠나는 게 아니니 다른 버스를 타도 괜찮다네. 적은 돈을 날렸지 연인을 잃은 건 아니라네. 공짜로는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수업료를 낸 것뿐이라네. 멍청이는 정말 괜찮다네. 이런 경험도 즐겁다네. 난 은총을 받아 여행하는 행운아라네. 멍청이는 불평하지 않는다네. 모든 게 감사하다네. 버스가 떠나버렸어도 감사하다네. 가사를 바꿔서 속으로 흥얼거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프랑스 여성 로렌스 한인 민박집에서 문전박대 당하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반가운 목소리. 우수아이아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비행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우수아이아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산타크루스의 주도인 리오 가예고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탔다. 참으로 절묘한 한 수였다. 휴가철이어서 유명 관광지인 우수아이아 공항은 사람이 많아 요금이 비싸지만 리오는 요금이 훨씬 쌌다. 리오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지 공장이 있다. 지구 반대편의 조그마한 도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다. 15인승 버스에는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외국인은 서양 여성과 나 둘뿐이었다.
서양 여성은 달리는 차 안에서도 차창 밖 풍경을 찍느라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다. 참 호기심 많은 여행자라고 생각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그녀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숙녀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줬다. 휴게소에서 리오 공항까지 가는 동안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두 번째 날이었다. 시내 구경을 가려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나를 반갑게 부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의아해서 바짝 긴장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더니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멀뚱하게 쳐다보자 그녀가 다가와 우리 리오에서 올 때 만났는데 기억 안 나요? 여기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했다. 로렌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누비다. 그렇게 우리는 동행이 되어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인 마라도나의 프로 데뷔팀인 아르헨티노 주니오르스 홈 경기장을 찾아갔다. 마침 저녁에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열혈 응원단이 대낮부터 거리 곳곳을 누비며 소리를 지르고 부부젤라를 불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광경이 볼만했다. 근처의 팔레르모 거리에서는 아기자기한 가게와 상품을 구경하고 길거리에서 멋진 탱고 감상에 넋이 빠지기도 했다. 시내로 나와서 1810년 5월 25일 독립선언을 했던 5월 광장, 분홍빛 저택이라 불리는 정부 청사 건물인 카사로사다. 190여 년 전에 건축되었고 남미 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세 데 산 마르틴 장군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대성당,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상징물 오벨리스크, 콜론 오페라 극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방이라는 엘 아테네오 서점, 죽은 자를 위한 섭조도시 레콜레타 묘지, 아르헨티나 최대의 벼룩시장 산텔모 시장, 모던 아트 뮤지엄, 항구 등지를 돌아보고 다녔다. 로렌스라는 이름의 그녀는 프랑스에서 온 40대 여성으로 소설과 영화로 익숙한 아라비아 로렌스와 이름이 같아서 기억하기 좋았다. 특수 인쇄지를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를 옮기면서 시간 여유가 생겨서 혼자서 배낭여행을 왔다고 했다. 업무 때문에 한국에도 2차례 와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틀 동안 함께 다녔지만 오로지 도보로만 뚜벅뚜벅 구석구석을 누볐다. 밥도 사 먹지 않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지 않았다. 공원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샐러드와 과일을 먹었고 물만 마셨다. 나는 발바닥에 불이 나는데 로렌스는 힘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강철 체력에 감탄하면서 나도 힘들지 않은 척하며 열심히 걸었다. 한순간 매너 나쁜 손님으로 전락하다. 로렌스가 귀국하기 전날이었다. 그녀가 밖에서 사 먹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묵고 있는 한국 민박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초대했다. 그런데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니 민박집 젊은 총각 매니저가 질색을 하면서 이곳은 외국인 출입 절대 금지라며 막아섰다. 매니저가 좀 조용하게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로렌스가 당황할 정도로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말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휴게소에서 차만 한잔하고 갈 거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태도는 막무가내였다. 무조건 외국인은 안 된다는 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왔다. 로렌스가 나를 보고 웃더니 자기가 묵고 있는 호스텔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자고 했다. 그녀의 숙소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활기가 넘쳤다. 주변은 온통 웃고 떠들고 마시고 먹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였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민박집 휴게실에는 한국인 여행자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나를 대하는 총각 매니저의 눈초리와 태도는 몹시 차가웠다. 나는 숙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매너 나쁜 손님이 되고 말았다. 외국에 나와서 외국인은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짓이다.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주의 망령이 21세기에 머나먼 태국 땅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부활한 것 같았다. 내가 아무 말 없이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으니 지리산 아래 동네에서 온 한도사 부부가 나를 불러서 와인을 따라주며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한도사 부부의 배려와 친절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며칠 후 한도사 부부는 브라질 아마존 정글 투어를 하러 떠났다. 얼굴에 긴 수염이 가득해서 내가 지리산 도사라고 불렀지만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렸어도 생각은 훨씬 어른스러웠다. 나는 지금도 한도사 부부가 그립다. 로렌스도 그립다. 그러나 지금도 민박집의 그 매니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또 여권을 잃어버리다. 여권을 분실한 줄도 모르고 와인 파티를 즐기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무는 동안 교민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해 한인촌에 가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식품도 구입할 생각이었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한다. 농업 이민의 역사가 50여 년 정도 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인타운이 있다. 보통 백구촌이라고 부른다. 이주 초기의 한국인들은 형편이 어려워 109번 버스 종점이 있던 변두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카라보보라는 정식 지명보다 백구촌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백구촌은 지금도 각종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이다. 얼마 전에도 한국인 여행자가 대낮에 지하철에서 내려 백구촌으로 걸어가다가 권총 강도를 당해 순식간에 몽땅 털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택시로 다녀왔다. 평소 메고 다니던 휴대용 소형 여권 가방을 잘 감춰서 배낭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미 배낭에는 이것저것 구입한 물건이 가득 들어있었다. 돈을 꺼내려면 물건들을 다 꺼내야 했다. 쓸 돈을 미리 준비해뒀어야 했는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깊숙이 집어넣는 바람에 불편을 자초했던 것이다. 닭대가리가 따로 없다. 현금이 든 소형 가방을 꺼내 계산을 하고 다시 배낭에 넣는 짓을 몇 번이나 반복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한인촌 구경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돌아왔다. 다음날 숙소에서 한도사 부부와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아는 현지 교민한테서 전화가 왔다. 교민 단톡방에 내 여권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여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한국 식품점에서 일하는 현지인 직원이 내 여권을 주어서 주인에게 맡겼다고 했다. 여권 주인의 연락처를 모르니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인 단톡방에 올렸던 것이다. 아 뜨거워라. 바로 백구촌 담의원을 찾아갔다.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서 철문이 내려져 있었다. 주변 가게의 교포들에게 물어보니 자기 일처럼 나서서 알아봐주고 근처에 있는 담의원 식품점 사장님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여권을 돌려받고 감사를 표하고 돌아오는데 10년 감수한 느낌이었다. 여행도 인생도 세옹지마.
여행을 하면서 여권, 노트북, 배낭, 휴대폰 등을 분실하고 나서 이렇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세계 일주를 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증세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혼자 진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자주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그나마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지금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생각했다. 내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그래도 가장 꽃시절이니까. 사실 젊을 때도 사람 얼굴이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실수와 실례를 자주 범했다. 길치인데다 전화번호나 노래 가사 같은 것은 아예 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메모광이었다. 특히 업무에 관해서는 회의, 전화통화, 아이디어, 일정 계획 등을 모두 꼼꼼하게 기록했다. 게다가 주말에도 출근해서 다음 주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메모하고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메모하고 확인하는 버릇 덕분에 기억력이 부족한데도 남들에게 치밀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메모를 전혀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는지 등 적어둔 메모가 하나도 없어서 기억을 되살리느라 애를 먹고 있다. 정리해보면 최근에 갑자기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다. 옛날에도 나는 암기력과 기억력이 꽝이었다. 예전에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잘 알았기에 메모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게을러져서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근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구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렸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희한하고 어이없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마음가짐과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20대 후반에 지하철에서 월급 봉투를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다. 며칠 동안 분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이번 여행을 하는 것은 더 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쁜 기억을 거짓말처럼 빨리 잊어버렸다. 내가 성숙한 건지 늙은 건지 모르겠지만 변하긴 변한 것 같다. 돈이나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과 영혼만 온전하면 된다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멀쩡한데 무슨 걱정이야? 인생은 새옹지마다. 여행도 새옹지마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여권 분실을 3번씩이나 하고 나서야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힘들긴 했지만 어떤 고난도 나의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험난했던 브라질 엑소더스.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다 4개월 동안 남미 9나라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다음 여정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시티로 가는 것이었다. 파나마에서부터는 버스를 이용해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을 여행할 계획이었다. 이미 브라질에서 파나마로 가는 비행기 티켓은 예약한 상태였다. 아침 일찍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안 국제공항에 가서 티켓을 발권하는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했다. 그것이 뭐지? 입안에서 말이 꼬였다. 무슨 그 소리?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머릿속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브라질에 황열병이 유행해서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들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오는 모든 승객들에게 무조건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했다. 공항 의무실에서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황열병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는 있지만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바로 비행기 티켓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 접종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비행기 티켓을 발권해 드립니다. 오호 에제라,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다. 비행기표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환불은 안 되고 나중에 같은 노선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발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싸게 구입한 특가 항공권의 함정이었다. 브라질에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앙아메리카는 안 되고 멕시코 이북의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가능합니다. 단 아웃티켓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브라질에서 보름을 더 묵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구입한 파나마행 티켓을 날려버리고 멕시코로 바로 가는 비행기표를 새로 구입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다. 계속 고민하다가 손해를 감수하고 바로 다음날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기로 했다. 가슴이 찢어졌다. 가난한 여행자에게 60만 원은 무지막지하게 큰 금액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위험을 느꼈던 나라,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나라 브라질에서 더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우범지대 한복판 호텔의 추억. 사응파울루에서 묵었던 호텔은 인터넷으로 예약한 숙소로 시내 중심지에 있었고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한 데다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제공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며칠 지나서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지인과 연락이 되었다. 나를 픽업하러 와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휴대폰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했다. 나를 보자마자 우선 호텔을 옮기라고 충고했다. 여기는 우범지대의 한복판이에요. 여행할 때 안전이 최우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까? 라고 나를 호되게 나무랐다. 나는 이미 선불로 숙박 비용을 지불한 상태였다. 어쩐지 가성비가 높다고 했더니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바로 옮기지 못하고 암흑가에서 며칠을 더 묵었다. 호텔 주인이 선불을 내면 특별히 방값을 깎아주겠다고 꿰는 바람에 혹해서 넘어간 것이다. 전에는 뭣도 모르고 잘 돌아다녔는데 알고 나니 어두워지면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다. 상파울루 시의회가 2010년 봉해지로 지역을 한인타운으로 공식 지정했다. 그만큼 한국인이 많이 산다는 의미다. 한국 식당이나 식품 등 없는 게 없었다. 다만 밤이면 한인타운도 빨리 귀가를 서둘러야 하는 분위기였다. 새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 실수로 거금을 날리다.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짐을 챙겨서 나왔던 호텔로 다시 돌아갔다. 호텔 인터넷은 정말 엉망이었다. 근처에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아갔다. 그 카페는 밤 9시에 문을 닫았다. 내가 인터넷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니 주인은 퇴근하면서 와이파이를 켜놓고 갈 테니 문 밖에서 이용하라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인터넷을 뒤졌더니 마침 다음날 아침 멕시코시티로 가는 항공편이 있었다. 인터넷이 몇 번씩 연결되다 끊기면서 애를 태웠다. 겨우 예약 절차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냈다.
그런데 확인 메시지가 뜨지 않았다. 결제가 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자정이 넘어도 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다.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에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서움도 잊은 채 다시 예약을 시도했다. 다행히 결제가 되었고 예약 확인 메일까지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멕시코로 입국하려면 아웃티켓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항 카운터 여직원의 말이 떠올라 다시 멕시코 시티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표를 새로 예약했다. 예약 확인을 하는 순간 달랑달랑하던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예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팍팍했고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무튼 아주 어렵게 브라질 엑소더스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난달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받았는데 브라질에서 멕시코 구간 비행기표가 같은 날 2번 결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다. 젠장아, 우라지, 오마이갓, 써나고 미치. 브라질 파나바 구간 티켓을 포기하고 브라질 멕시코 구간 티켓을 이중으로 결제했으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려먹은 것이다. 가슴을 치는 대신 크게 웃었다.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열악한 인터넷 사정 탓도 있지만 나의 실수와 부주의, 무능력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자책감이 들면서 돈 버리고 병나게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없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 발권하면서 이중으로 결제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여권 잃어버렸을 때 받았던 타격보다 훨씬 더 강했다. 손상, 손해, 피해, 쇼크, 바보, 멍청이 등등의 단어가 나의 머리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이 탈탈 털려버린 것 같았다. 아내와 통화하면서 내 충격과 스트레스를 늘어놓자 아내는 오히려 돈이 날아갔지 사람이 다친 거나 아픈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쓰느냐. 당신이 그깟 100만 원 때문에 억장이 무너질 사람이냐. 빨리 잊어버려라. 고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나이 들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심해지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대담하고 강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다시 심기일전하기로 했다. 어제는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오늘은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한다. 내일은 무조건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말 힘들 때 선악계오사라는 명언이 떠올랐다. 세상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기 수양의 거울이 되고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면 된다.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인생이고 여행이다. 돈이 깨졌지 내 몸이 깨진 것은 아니다. 가슴을 치는 대신 크게 웃었다.